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파트너십에 관련되어서 제너럴 파트너십과 리미티드 파트너십과 LLP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파트너십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파트너십의 포지션은 결국은 우리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내가 운영할 회사의 형태를 어떠한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 크게 봤을 때 각각의 스테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어떤 법규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라는 것이고, 각각의 스테이트의 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비즈니스를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겠죠. 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꽃집을 100만 불을 들여서 하나 운영을 하려고 한다,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엔터티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스테이트 법규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로는 혼자서 개인 사업자 형태로 하는 솔 프로프라이어터십이라고 하는 이 개인 사업자 형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파트너십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LLC라고 하는 Limited Liability Company라고 하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주식회사인 Corporation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는 이 네 가지 형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Sole Propriet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케이스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케이스 안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이 Sole Proprietorship을 운영을 하다가 파트너십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형태가 나오면은 결국은 Sole Propriet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A가 100만 불을 들여서 혼자서 사업을 했던 거예요. 꽃가게를 결국은 혼자서 운영했다는 얘기인데, 이 솔 프로프라이어티십과 파트너십의 어떤 공통점이 상당히 사실은 많죠. 솔 프로프라이어티십은 혼자서 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혼자서 이렇게 자기가 100만 불이라고 하는 자금이 충분하고 꽃가게라고 하는 꽃 비즈니스에 대해서 본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 혼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혼자서 하는 것만큼 마음 편한 게 없을 겁니다. 이 솔 프로프라이어티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플렉스블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기가 쉽기 때문에 별도로 스테이트 거버먼트에다가 뭔가 서류를 제출해야 될 필요도 없고,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어떤 비즈니스의 등록 서류의 간편성,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꽃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프로핏에 대해서 별도의 법인세를 물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오너가 가져가면은, A가 가져가면은 A는 그냥 개인 소득세 신고만 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시게 될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더블 텍싱 시스템과는 조금 틀린 거예요. 회사가 발생하는 수익금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월급을 받아가는 직원들이나 주주들에게도 또 개별적인 세금을 매기는 이러한 C 코퍼레이션 형태와는 좀 틀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세금의 어떤 메리트, 그리고 어떤 등록 서류의 간편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없으니까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관해서, 데일리 오퍼레이션에 관해서, 운영에 관련되어서 본인 혼자서 결정을 수월하게 내릴 수 있는 간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무한 책임이죠. 이 100만 불짜리 꽃가게가 망했다, 200만 불짜리 채권 금액을 지금 채무 금액을 못 갚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 비즈니스를 팔아서라도 갚아야죠. 그런데도 모자란다 라고 한다면은 A는 본인 집을 팔아서라도 그 채무 금액을 갚아야 될 돈을 갚아야 되는 어떤 무한 책임을 이 파트너가 가져가는 거죠. 오너가, 그죠? A라고 하는 오너가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솔 프로프라이어티십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과 단점을 가져가는 거죠. 자, 제너럴 파트너십은요, 솔 프로프라이어티십처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등록 서류, 일반적으로 제너럴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거버먼트에 낼 필요 없죠. 별도의 등록 서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거 회사예요. 이러한 회사의 형태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발생하는 프로핏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인세를 물리지 않아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파트너들이 가져가는 이 소득에 대해서만
텍스를 내게 되는,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죠. 그죠? 자, 이것도 그런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차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소울 프로프라이터십은 혼자서 운영했던 거라면 지금은요, 4명, 5명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1명 이상의 사람이 2명부터 같이 모여서,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파트너십이라고 부르는 거죠. 일반적인 제너럴 파트너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비즈니스 등록서류의 간편성, 그리고 말씀드렸던 어떤 세금상의 어떤 메리트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무한 책임이에요. 제너럴 파트너십도 솔 프로프라이터십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꽃가게가 망했다라고 한다면 이 파트너들 전부 다가 사실은 집을 팔아서라도 본인들이 라이빌리티를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시고, 일반적으로 제너럴 파트너십은 우리가 파트너십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너럴 파트너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본인이 10만 불을 내고 B도 10만 불을 내고 C는 돈을 좀 더 많이 내고 D도 많이 내고 해서 이렇게 100만 불을 만들고, 이걸 할 때는 별도로 제너럴 파트너십 같은 경우 여러분 어땠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코오너들이에요. 4명 모두 다가 코오너들이에요. 공동 주인이에요. 공동 오너들입니다. 공동 오너들이면서 비즈니스의 프로핏을 위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를. 그래서 제너럴 파트너십의 별도의 필요 등록 서류가 없는 것은 비즈니스의 실체와 파트너들의 인텐트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제너럴 파트너십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서류를 보고 본인들이 어그리먼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보니까 공동 투자자로서 공동 오너더라. 그리고 비즈니스에 모두 참여를 하고 있더라. 프로핏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제너럴 파트너십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뭔가 제너럴 파트너십을 만들었어 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규정한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결국은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어떤 다툼의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그리먼을 만들죠. 파트너십 어그리먼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자 얼마만큼의 어떤 투자를 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 생기면 몇 대 몇으로 가져가고 파트너별로, 뭐 로스가 생기면 어떻게 부담을 하자. 그리고 뭔가 우리끼리 다툼이 생기면 어떠한 식으로 해결을 하고, 법정에 가지 말고 뭐 미디에이션을 통해서 거기에 바인딩 되자 등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그리먼을 하기도 하고, 이걸 해체를 하려면 어떠한 식으로 디솔루션을 하자 등등과 같은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너럴 파트너십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A 혼자서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꽃은 잘 만드는데 세일즈는 B가 하고, 예를 들어서 꽃가게와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다양한 어떤 구매, 그죠? 소모품들이라든가 각종 어떤 원자재들의 어떤 구매와 관련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전문가인 C가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경영 전반에 관련된 뭐 인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텍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카운팅과 관련되는 것들은 D가 한다. 전문가들이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꽃가게라고 하는 제너럴 파트너십을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 운영을 하던 비즈니스가 망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100만 불밖에 없는데 이 파트너십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200만 불짜리 채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 회사 파트너십의 재산을 통해서 갚아줘야죠. 그럼에도 100만 불이 남잖아요. 자, 그러면 A, B, C, D 모두 다가 본인 재산을 팔아서라도 갚아줘야 되는 상황, 즉 무한 책임을 가져가는 겁니다. unlimited 된 liability를 가져간다는 것이 가장 제너럴 파트너십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었고, 이 크레디터가 예를 들어서 200만 불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디펜던트를 누구를 둬야 될까요? 결국은 파트너십을 둬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제너럴 파트너십을 두고 멀티 디펜던트 두는 거죠. 이 중에 A, B, C, D 중에 아무라도 또는 A, B, C, D 모두 다를 디펜던트로 해가지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은 200만 불 갚아라 라고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되면은 100만 불 먼저 회사 재산에서 청산을 하고 돌려받고, 그럼에도 100만 불 아직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 A, B, C, D에게
퍼스널리하게 라이빌리티를 물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어그리먼트 상에 맺어놓았던 것이 있다면 거기에 따를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100만 불에 대해서 각자가 출연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야 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들에게 물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개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제너럴 파트너십에서의 파트너들은 joint and several liability를 무한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개별 책임. 그래서 A, B, C, D 모두 다를 디펜던트로 사실 둘 필요 없어요. 100만 불을 받을 게 추가로 더 있다. 회사 재산을 정리해도 안 된다. 라고 하면 이 중에 제일 돈 많아 보이는 녀석 한 명 콕 집어가지고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100만 불을 본인이 다 부담을 하게 되면 A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 이상을 A가 부담했기 때문에 나머지 녀석들에게 뭘 할 수 있죠? 컨트리뷰션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상황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개별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인데 무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어서러티와 관련되는 건데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너럴 파트너십에서는요. 각자의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D가 지금 경영 전반에 대해서 담당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얘가 지금 X라고 하는 직원을 뽑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얘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파트너십이 솔 프로파일트십보다 조금 불편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을 솔 프로파일트십은 혼자 있으니까 혼자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X를 뽑고 싶다 그러면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각자들이 지금 파트너십을 보면은 제너럴 파트너들이 오퍼레이션에 참여하잖아요. 경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제너럴 파트너십은. 투자금만 넣는 게 아니라 투자금뿐만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도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 담당 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A, B, C는 equal right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어떤 의사결정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D가 마음에 든다고 X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내에서의 의사결정, with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와 관련되는 것들이 있다면이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전체 파트너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D가 X를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염두를 내주시고 비즈니스와 상관이 없는 것들은요. 비즈니스와 상관이 없는 것을 D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도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거죠? 꽃가게가 예를 들어서 뭔가 경비행기를 한 대 사려고 한다? 또는 뭐 요트를 한 대 사려고 한다? 꽃 비즈니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만장일치가 필요한 겁니다. non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것, not with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나머지 파트너의 만장일치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D가 경비행기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내용, 어쨌든, actual authority가 파트너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파트너가 체결한 계약, 결국은 파트너십을 대신해서 에이전트로서 D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시는 이 파트너들은요, 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에이전트로서 X와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채용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용 계약을 체결할 때 D는 반드시 actual authority가 있어야 되죠. actual authority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결국은 비즈니스 범위 아니라면은 나머지 동료들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actual authority를 가지고 X와 채용 계약을 에이전트로서 적법하게 한 것이고 파트너십은 D가 체결했었던 그 X와의 채용 계약에 바인딩이 되는 거죠. 액츄얼 어서리티가 비록 없다 하더라도, 즉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D가 X와 계약 체결을 해버렸다. 다른 동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모두 X가 싫대요. 채용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채용 계약을 했어요. 액츄얼 어서리티는 없죠? 없습니다. 하지만 액츄얼 어서리티가 없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 회사가 D가 체결한 이 계약에 바인딩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within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안에서 X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D가 보니까 파트너 맞네. 맞기 때문에 채용이라고 하는 어떤 비즈니스 범위 안에서 의사결정을 충분히 D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합리적으로 X가 가지게 된다면은 D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apparent authority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비록 actual authority는 D가 없었지만 apparent authority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비즈니스와 관련된 의사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러한 것이었다면은 이 파트너십 회사는 XY 계약 체결에 대해서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바인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제너럴 파트너십에서는 무한 책임이다. 내 집을 팔아서라도 회사의 채무를 내가 갚아야 된다. 파트너들이. 그리고 각각의 제너럴 파트너들이 모두 다가 오퍼레이션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었죠. 반면에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여러분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자, 제너럴 파트너십은요. 모두 경영에 참여를 해요. 데일리 비즈니스에 모두 참여를 합니다. 얘는 뭐 세일즈를 하고 얘는 뭐죠? 고객 관리를 하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경영 전반에 참여를 하고 그죠? 어카운팅을 하고 등등과 같은 모두 참여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A가 꽃 전문가예요. 얘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제너럴 파트너로서. 나머지 사람들은요. 투자금만 집어넣는 겁니다. 오퍼레이션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습니다.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A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넣는 거죠. 자, 이거 결국은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A가 투자금이 모자라는 거예요. 내가 꽃가게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면 그냥 솔 프로프라이터십 가져가면 좋죠.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100만 불이 없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를 잘 모르니까 결국은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되는데 리미티드 파트너십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결국은 여기서 보셨던 경영에 참여했었던 A는 마찬가지로 제너럴 파트너십처럼 제너럴 파트너십의 제너럴 파트너들이 무한 책임을 졌던 것처럼 이 친구는 제너럴 파트너이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에 참여하기 때문에 10만 불만 집어넣고는 무한 책임을 가져가는 겁니다. 똑같이. 나머지 친구들은요. 무한 책임 아니죠. 유한 책임이에요.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유한 책임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데일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A가 직원을 누구를 채용하든지 꽃 종자를 어떠한 것을 사든지 어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세일즈를 하든지 이거에 대해서 잔소리할 수 없지만 투자자로서 최소한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인스펙션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제너럴 파트너가 뭔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부당 내부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 본인이 보니까 X라고 하는 뭔가 종묘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꽃 종자를 여기에다가 팔고 있는 것 같더라.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것 같더라. 라는 사실을 BCD가 알게 되면은 야, A야, 제너럴 파트너에게 요걸 해야죠. 인스펙션 할 수 있겠죠. 자, 지난 3년간의 재무제표 한번 내봐라. 밸런스 시트와, 그죠? 그리고 현금 물음표라든가 아니면은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한번 해보고, 그리고 관련되는, 비즈니스와 관련되어서 꽃집과 관련된 모든 어떤 계약서를 한번 검토를 좀 해보고 싶다. 라는 이야기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세금 신고 보고서 한번 좀 내놔봐라. 등등과 같은 합리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비즈니스의 스테이터스와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스펙션의 권리가 존재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비록 데일리 오퍼레이션에 참여는 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보팅 라이트이 똑같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파트너들끼리 투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본인이 투자한 금액대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보팅 레이쇼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30%, 30%, 30%, 10%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가져가지고. 자, 그런데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즉 비즈니스와 관련된 경상적인 올디너리한 그런 거 말고요. 데일리 오퍼레이션 말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청산하겠다. 또는 비즈니스의 상당한 부분의 어떤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다라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파트너 1을 들여버린다든가 영입을 하는 거에 대한 찬반 투표 등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비경상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미티드 파트너 이 3명은요. 투자금에 대해서만 가져가는 거예요. 손실을. 그래서 이거 만약에 100만 불에 회사 재산으로는 도저히 200만 불짜리 채무 금액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30만 불만 날리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100만 불 채무는 누가 갚아야 됩니까? 제너럴 파트너가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흐름으로 리미티드 파트너는 가져가는 겁니다. 다만 리미티드 파트너가 유한 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가 있었죠? 만약에 이 리미티드 파트너가 경영에 참여를 한다. 그로 인해서
제3자에게 뭔가 이 리미티드 파트너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너럴 파트너이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면은 이 3자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죠. 본인이 일으켰었던 그러한 착각을 만들어 버렸다면 결국은 우리가 RULPA라고 했었던 revised 되었었던 Uniform Limited Partnership Act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죠? 결국은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죠? 거래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제너럴 파트너일 수도 있겠다. 실제는 리미티드 파트너인데 그죠?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데도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3자에게 뭔가 그러한 믿음을 주고 그 3자로 하여금 피해를 일으켜 버렸다면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유한 책임이 아니라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가 결국은 스테이트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리미티드 파트너십과 관련되는 법률들이 있었습니다. 1916년에 얼리 버전이라고 해서 유니폼 리미티드 파트너십 액트가 NCC USA를 의해서 채택이 되었었고 이것을 대부분의 많은 주들이 채택을 했었더라고요. 자, 이걸 채택한 주도 있고 가운데 76년과 85년에 개정이 되었었던 이 버전을 채택하는 스테이트도 있고 최신 버전을 채택하는 스테이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리미티드 파트너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느냐 부분은 16년부터 시작해서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리버럴하게 확대해주고 있어요. 책임을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좀 더 리미티드 파트너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좀 더 리미티드 파트너를 보호해주는 형태로 흘러는 가고 있으나 기본적인 컨셉은 경영의 데일리 오퍼레이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이러한 내용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미티드 라이빌리티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 형태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한 명의 제너럴 파트너 그리고 최소한 한 명의 리미티드 파트너가 있어야지만이 요게 만들어졌었잖아요. 자, 여기서는 모두 다가 리미티드 파트너였습니다. 리미티드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모두 다가 또 리미티드 파트너인데 오퍼레이션에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합니다. 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제너럴 파트너십에서 진화한 거예요. 이게 이것과는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결국은 제너럴 파트너십에서는 각자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그죠? 참여를 하는데 무한 책임을 다 졌었다고요. 회사의 어떤 채무에 대해서, 회사의 어블리게이션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경영에는 다 참여를 하지만 데일리 오퍼레이션에 모두 참여를 해요. ABCD가. 하지만 유한 책임만 지는 거예요. 좋은 거는 자기들이 다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게 만들어졌었던 배경,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980년대 Saving and Loan Crisis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위기였는데, 이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이제 개인들의 예금을 받아가지고는 모기지 론을 해주기도 하고, 뭔가 자동차 사는데 론을 해주기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된다고요. 자, 이랬더니 이 파산 회사에게 리걸 어드바이스를 해줬었던 로펌이나 어카운팅 펌들을 상대로 해서 집단 소송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송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겠죠. A라고 하는 변호사가 어떠한 고객에게 리걸 어드바이스를 해줬는데 네글리전트한 거예요. 멜프랙티스로 소송을 당하고 코트로부터 100만 불짜리 예를 들어서 200만 불짜리 판결 금액을 손해배상 판결 확정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제너럴 파트너십에서는 어땠어요? 제너럴 파트너십에서는 이 결국은 전부 다가 조인트 앤 세버럴 라이빌리티를 다 가져가야 됐었죠. 그죠? A도 책임을 지고 B도 C도 D도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A도 변호사, B도 변호사, C도 변호사, D도 변호사인데 파트너 변호사인데 이 로펌에서 실질적인 실수는 과실은 A가 졌는데 B, C, D가 다 책임을 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주로 이제 변호사들이나 회계사들이나 아니면은 스테이트마다 틀리지만은 의사들도 포함을 시켜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자, 이렇게 전문직에 있는 그 건설 전문가들, 그죠? 건축가들이나 의사나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한 명의 과실로 나머지 과실 없는 파트너들이 피해를 주는 것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LLP였어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파트너가 본인이 과실로 인해서 200만 불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회사 재산 100만 불로 일단 정리를 해줍니다. 얘네들 모두 유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투자했었던 25만 불에 대해서는 모두 날리는 거예요. 얘들은. 그렇지만
200만 불 확정 판결 받았는데 회사 재산 다 팔아봐야 100만 불밖에 안 돼요. 나머지 100만 불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얘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본인이 했었던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죠? 결국 이 제너럴 파트너십에서는 얘네들 모두 다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공동 연대 책임을 joint and several liability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었지만은 여기에서는 joint and several liability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 과실이 아닌 B, C, D는 나의 유한 책임만, limited 된 책임만 지고 나머지는 얘가 다 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배경으로 생겼는데 결국은 이것이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이라고 하는 것이요. 유니폼 파트너십 액트 1997년에 개정되었던 비전 있죠? 여기에 채택이 돼요. 이 컨셉이. 그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텍사스 같은 스테이트가 가장 먼저 만들어 놓았다가 이 컨셉을 NCC USL이 97년 버전에다가 채택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버전을 채택하는 스테이트들이 많이 이제 LLP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스테이트마다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내용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스테이트는 프로페셔널들만 해당되는 스테이트들도 있고 어떤 스테이트는 상관없다. 그런 상관없이 LLP를 인정해주는 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시면서 케이스를 봤으면 좋겠고 LLP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오퍼레이션에 모두 참여를 해요. 원래 리미티드 파트너는 경영 참여 못 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서. 경영 참여를 못 하니까 유한 책임만을 질 수 있는 메리트를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얘들은 경영에도 참여를 하면서 뭔가 유한 책임을 가져가는 형태다라고 해서 상당히 모든 메리트를 가져가는 그런 좋은 형태의 어떤 LLP 형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파트너십의 어떤 케이스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케이스에서 사실은 유한 책임이면서 만나시는 케이스는 어떤 거였습니까? 제너럴 파트너거나 리미티드 파트너를 구성을 했을 때 AB 파트너가 있었고 여기에서 둘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제너럴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파트너 둘이가 있을 때 뭔가 과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다. 소송의 사유가 cause of action이 여기에서 발생을 했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너럴 파트너 한 명이 더 들어왔다. 그죠? 자,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무한 책임을 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limited liability 파트너십을 변경을 해버릴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 가서 100만 불, 200만 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코트로부터. 그래서 이 고객에게 돈을 물러줘야 된다. 라고 한다면이 누구와 책임을 져야 되죠? 1차적으로는 LLP가 책임을 지는 것이었었죠? 회사가 책임을 져야죠. 왜냐하면 제너럴 파트너십과 똑같은 비즈니스 엔터티였기 때문에 실체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명칭만 바뀐 거였어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100만 불밖에 없다. 회사가. 그럼 나머지 100만 불은 누가 책임져야 되죠? A, B, C 모두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죠. A, B만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A, B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LLP의 리미티드 파트너인데요. 유한 책임만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25만 불 투자했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니들이 사고를 쳤을 때 뭐였지? 제너럴 파트너십. 그럼 제너럴 파트너였었다면 무한 책임이잖아. 니들은 전부 책임을 져. 라는 것이었었고 C는 뭐죠? incoming new 파트너였었잖아요. 그죠? 새로 들어온 파트너예요. 얘는 지가 들어오기 이전에 일어났었던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퍼스널리하게 없는 겁니다. 다만 본인이 여기 들어오면서 25만 불을 태웠던 거 이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형태로 LLP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케이스를 좀 보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이스 해결하시고 파트너십의 개념을 전체적으로 잡아가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